죽음을 앞둔 여자는 마지막까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병원 침대 위 아무 말 없이 약을 챙기며 그저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봤죠. 하지만 돌아온 남편은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장 좀 찍어줘.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살아야지. 38년을 함께한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어떤 통증보다 더 깊게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도장이 남편 인생의 종말이 될 줄은요. 이건 이혼이 아니라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오래된 단독주택, 이른 아침 햇살이 작은 마당에 개나리꽃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68세의 최미라는 부엌에서 조용히 국을 끓이고 있었죠. 짧아진 머리 대신 연보라색 비닐을 쓰고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국자로 맑은 국물을 저으며 간을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벌써 석 달째였어요. 몸무게는 10kg이나 빠져 있었지만 미라는 여전히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입맛이 없어도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큰 의미였거든요. 이 정도면 되겠지. 미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목이 자주 쉬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좋아하는 북어국 맛은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더서 맛을 보니 짭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제대로 우러나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67세의 박영배가 신문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어요. 작년에 건설회사에서 퇴직한 후 영배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골프 복장을 하고 있었죠. 연한 회색 골프 셔츠에 짙은 남색 바지, 그리고 발끝까지 반듯하게 신은 골프화까지. 여보, 밥 차렸어요. 미란이 부르자 영배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요즘 들어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오늘도 나가시는 거예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영배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동문들이랑 약속이 있어. 늦을 거야. 어디서 치시는 거예요? 성남 쪽이야. 멀어서 아마 저녁 때나 들어올 것 같아. 영배는 북어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국물이 시원하다거나 맛있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병원 갈 때 같이 가실 수 있을까요? 오늘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거든요. 미란의 말에 영배는 잠시 숟가락질을 멈추더니 시계를 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아직 오전 7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미안해. 시간이 안 맞아. 9시에 나가야 하거든. 택시 타고 다녀와. 네, 알겠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망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남편을 탓할 마음은 없었어요.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건강했던 자신이 이런 몸이 되어서 남편에게 부담만 주고 있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몸이야 고되지만 이렇게 평범하게 밥 해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젠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감사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영배는 밥을 다 먹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 늦게 들어올 테니까 문단속 잘하고 있어. 조심히 다녀오세요.
현관에서 신발 신는 소리, 열쇠 챙기는 소리,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까지. 미라는 이 모든 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선 후의 정적이 특별히 크게 느껴지는 요즘이었어요. 혼자 남은 식탁을 정리하면서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 개나리꽃이 한창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마당 가꾸기를 즐겨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도 혼자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이 왔다는 걸 알려주듯 노란 꽃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봄날은 아직 남아있구나. 미라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계절은 여전히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도 아직 살아있다는 것, 남편을 위해 밥을 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미라는 병원에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방에 진료, 카드와 약봉지, 그리고 작은 수건을 넣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몸이 차가워져서 수건이 필요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비닐을 다시 한번 고쳐 썼습니다. 예전에 풍성했던 머리카락이 그리웠지만 이것도 치료 과정이니까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택시를 부르고 기다리는 동안 마당의 개나리꽃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저 꽃들처럼 자신도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다시 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병원 복도는 언제나처럼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종양내과 앞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받은 피검사와 CT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최미라님,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미라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나면 어지러움이 자주 찾아와서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것도 조심스러워졌거든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담당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미란 씨, 이번 결과는 나쁘지 않아요. 종양 크기가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항암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요? 미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석 달 동안 받은 고통스러운 치료가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네, 이 상태로 계속 치료받으시면 충분히 호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앞으로 석 달 정도는 더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영배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들고 복도로 나온 미라는 약국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복도 한쪽 벤치에 누군가 떨어뜨린 핸드폰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색 케이스에 익숙한 스트랩이 달려 있었어요. 이거 여보 핸드폰 아닌가? 미라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영배가 자주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기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잠금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자기야, 미란 씨는 언제쯤 정리할 수 있을까? 미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윤자라고 되어 있었어요. 누군지는 몰랐지만 미란 씨는 언제쯤 정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리라니, 무슨 정리를 말하는 거지? 미라는 핸드폰을 들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남편 핸드폰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잠금이 걸려 있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영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아, 여기 있었네.
영배가 급하게 걸어오더니 미란의 손에서 핸드폰을 받아갔어요. 골프장에서 급하게 나온 거야. 핸드폰 놓고 왔나 봐. 여보, 방금 메시지가. 아, 그래. 뭐 별거 아닐 거야. 영배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미란의 눈에는 영배의 얼굴이 조금 굳어 보였어요. 검사 결과는 어땠어? 좋아졌다고 하시던데요. 종양이 줄어들었다고. 그래, 다행이네. 그럼 우리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미란은 계속 그 메시지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미란 씨는 언제쯤 정리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배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어요. 여보, 저녁 드세요. 응. 식사 시간에도 영배는 말이 없었습니다. 미란이 검사 결과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다시 해도 시큰둥한 반응만 보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미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본 그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자신이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영배가 이상하게 일찍 일어났습니다. 미란아, 할 말이 있어. 영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미란은 국자를 든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뭔데요? 영배는 잠시 망설이더니 방으로 들어갔다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란이 봉투를 열어보니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영배의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었어요. 이젠 너도 알잖아. 우리 오래전에 끝났다는 거. 영배의 말에 미란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암에 걸려서 짐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야. 나 때문에 병이라도 옮기면 어쩌려고 그러냐. 다 널 위한 거야. 영배의 대답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이혼 서류를 들여다보며 손이 떨렸어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제 검사 결과도 좋아졌는데. 미란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서로 힘들잖아. 그 순간 미란의 머릿속에 어제 본 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미란 씨는 언제쯤 정리할 수 있을까?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영배는 인감 도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미란은 도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산 세월이 이 작은 도장 하나로 끝나버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미란은 말없이 도장을 받아 서류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장의 사본을 챙겨두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란은 여전히 그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영배는 그 뒤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미란 혼자 텅 빈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영배가 좋아하던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습관처럼 만들어둔 김치찌개와 멸치볶음, 그리고 미역국까지. 이제 혼자서는 다 먹을 수도 없는 양이었지만 치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 바보 같네. 미라는 혼잣말을 하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혼한 남편을 위해 아직도 반찬을 만들어 놓고 있다니 스스로도
우스웠습니다. 오늘은 항암 치료를 받는 날이었어요.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서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즘은 치료받을 때마다 몸이 더 힘들어져서 미리 가서 충분히 쉬어야 했거든요. 병원 대기실에 도착해서 앉아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미란 씨 아니에요? 미란이 고개를 돌리니 키가 작고 통통한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순간 누군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분명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백윤자예요. 예전에 미란 씨 미용실 다니던 윤자 말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그제야 미란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백윤자, 10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의 단골이었던 여자였어요. 항상 외상으로 머리를 하고 자식들 욕을 하며 수다를 떨던 그 여자 말입니다. 아, 윤자 씨,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미란 씨는 여기 왜 오셨어요? 설마 아프신 건 아니죠? 윤자의 물음에 미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굳이 자신의 병을 남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조금 몸이 안 좋아서요. 어머, 그러시구나. 저도 당뇨 때문에 정기 검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때 윤자가 미란의 비닐을 보더니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혹시 항암 치료받으시는 거예요?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이유도 없었고 윤자의 눈빛에서 이미 알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머나, 힘드시겠어요. 남편분은 어떠세요? 많이 걱정하실 텐데. 그냥, 그래요. 미란의 대답이 애매하자 윤자는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기실 입구로 영배가 들어왔어요. 미란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한 후 처음 보는 영배였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영배 옆에 윤자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가 함께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머, 영배 씨. 윤자가 손을 흔들며 영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영배 옆에 있던 여자가 윤자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윤자야, 너 여기서 뭐해? 미라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영배 옆에 있는 여자가 바로 그 윤자였던 거예요. 핸드폰 메시지를 보냈던 그 윤자 말입니다. 미란 씨도 여기 계시네요. 윤자가 미란에게 다가와서는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어머, 미란 씨. 그새 많이 야위셨어요. 그래도 이젠 정리 다 됐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리라는 단어. 바로 그 메시지에 있던 그 단어였어요. 영배는 미란과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란아,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미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윤자가 영배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영배 씨, 저희도 검사 받으러 가야죠. 그제야 미란은 윤자와 영배가 함께 병원에 온 이유를 알았습니다. 건강검진을 함께 받으러 온 거였어요. 부부가 되기 전에 미리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윤자 씨, 혹시 예전에 제 미용실에서... 아, 맞아요. 그때 참 신세 많이 졌죠. 외상도 많이 했고. 윤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미라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항상 돈이 없다며 외상을 부탁하던 윤자, 그리고 자식들한테 서러움 당한다며 하소연하던 모습까지. 그런데
이젠 좋은 분 만나서 다행이에요. 윤자가 영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애정이 가득했어요. 미라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최미란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미란이 일어서자 윤자가 말했어요. 미란 씨, 건강 잘 챙기세요. 이제 혼자 사시니까 더 조심하셔야죠. 그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동정하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비꼬는 듯한 톤이었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치료, 경과에 대한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윤자의 얼굴과 영배의 어색한 표정만 맴돌았습니다. 세상 참 좁구나. 미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신의 머리를 말아주며 자식 욕하던 그 여자가 이제는 자신의 남편 손을 잡고 있다니.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니 영배와 윤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미라는 혼자 병원 로비에 앉아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윤자와 영배를 마주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그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영배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집에 필요한 짐을 가지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 벨이 울렸어요. 미란이 문을 열어보니 우체부 아저씨가 등기 우편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최미란님 맞으시죠? 법원에서 온 우편입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법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이혼 확정 통지서였어요. 공식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통지서였습니다.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였던 집이 영배 단독 명의로 바뀌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미라는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분명히 이 집은 미란이 운영하던 미용실 수익으로 함께 마련한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영배 혼자 명의로 바꿀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미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배였어요. 미란아, 나야. 네. 집 문제는 해결됐고 이제 내가 나가야 할 때야. 영배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예전에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여보, 이 집은 제가 번 돈으로도 같이 산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내 명의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남남이잖아. 그래도 미란아, 너무 오래 끌지 말자. 다음 주까지 짐 정리하고 나가줘. 전화가 끊어진 후 미라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미라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미란님, 요양급여가 해지되셨는데 혹시 아세요? 네. 요양급여요? 네. 배우자분이 신청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치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라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요양급여 해지라니 영배가 그런 일까지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앞으로 치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세요. 항암 치료비가 한 번에 200만 원 정도 나올 텐데. 미라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치료비까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니. 통장을 확인해 보니 남아있는 돈은 300만 원 정도였어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돈으로는 한두 달 치료받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이혼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때 자신이 따로 챙겨둔 사본이 생각났습니다. 서류를 찾아서 읽어보던 중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영배가 운영하던 골프 연습장 사업체에 자신이 공동 보증인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미라는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발견했어요. 영배가 사업을 시작할 때 미란의 도장을 사용해서 보증을 선 것 같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몇 년 전 영배가 급하게 도장이 필요하다며 가져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단순한 서류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내줬는데 그게 이런 거였나 봅니다. 미라는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공동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던 중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영배가 사업과 관련된 세금이나 부채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동 보증인인 자신도 연관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 한번 확인해 보자. 미라는 용기를 내서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 사업체 공동 보증인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오전에 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전, 미라는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중년의 세무사가 미란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사업체 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공동 보증인에서 빠질 수 있을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남편분이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무사의 설명을 듣던 미라는 갑자기 새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이걸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무사가 미란을 빤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남편분은 큰 곤란에 처하게 되실 겁니다. 세무조사는 물론이고 사업체 자산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미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이제 나 혼자 살라고 하더라고요. 치료비도 제가 알아서 하라고요. 그렇다면 부인께서도 본인을 보호하셔야죠.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지킬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라는 세무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무사와의 상담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월세는 50만 원, 병원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미란의 마음은 예전보다 차분해져 있었어요. 세무사에게 맡긴 일들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미란님, 준비가 다 됐습니다. 세무사 김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난 석 달 동안 영배의 사업체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신고하실 거예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미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제는 확신이 서 있었어요. 그날 오후 김 선생님과 함께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영배의 골프 연습장 사업체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부채를 고의로 누락 신고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곧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김 선생님의 말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각오는 했습니다. 며칠 후 미라는 우연히 지역 신문을 보다가 익숙한 사진을 발견했어요. 용인 소재 골프 연습장 성대한 개장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영배와 윤자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어요. 영배는 새 양복을 입고 있었고 윤자는 화려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영배가 새로 확장한 골프 연습장이 오늘 개장식을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지역 인사들과 골프 동호회 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오늘이구나. 미라는 기사를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자신과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화려한 행사를 여는 영배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오후 3시 영배의 골프 연습장에서는 개장식이 한창이었어요. 빨간 리본을 자르는 세레모니가 끝나고 축하 인사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장님. 앞으로 번창하세요. 영배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받고 있었어요. 윤자도 옆에서 함께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꿈만 같아요. 윤자가 영배의 팔에 매달리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우리 앞으로 더 큰일 할 거야. 영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새로운 아내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때 골프 연습장 입구로 검은색 승용차들이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국세청입니다. 세무조사를 위해 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개장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영배가 당황하며 물어보자 조사관이 영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박영배님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영장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영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윤자도 마찬가지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조사요? 갑자기 무슨 탈세 혐의와 부채, 은닉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사관의 말에 주변에 있던 하객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축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영배가 변명하려 했지만 조사관들은 이미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사무실 열쇠 좀 주세요. 장부와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배는 쩔쩔매며 열쇠를 건네줄 수밖에 없었어요. 윤자는 옆에서 영배의 팔을 붙잡고 있었지만 두 사람 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사는 오후 내내 계속되었어요. 하객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화려했던 개장식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조사관들이 나왔어요. 그들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사관들이 떠난 후 골프 연습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영배와 윤자만 남아서 어수선한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윤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영배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누가 신고를 했을까? 그때 영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박영배님이세요? 대출과 관련해서 긴급히 연락드립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국세청에서 압류 통지가 와서 계좌가 동결될 예정입니다. 내일까지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영배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계좌 동결이라니. 윤자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영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신고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미란이일까? 영배의 머릿속에 문득 미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미란이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세무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자가 부인 최미란 씨로 확인됩니다. 공동보증인 자격으로 신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배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세무조사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 후 미라는 작은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몸이 많이 약해져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 때문이었어요. 요양병원의 4인실 병상은 좁았지만 미란에게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미란 씨, 오늘 면회객이 오셨는데요. 간호사가 미란에게 말했어요. 미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누구세요? 성함은 박영배라고 하시던데요. 미란의 심장이 쿵했습니다. 영배가 왔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안 만나겠다고 하세요. 네. 그런데 계속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간호사의 말에 미라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영배가 무슨 용건으로 왔는지는 뻔했지만 그래도 궁금하긴 했어요. 그럼 잠깐만 만나볼게요.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영배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이 빠져서 볼이 푹 꺼져 있었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초라했어요. 미란아. 영배가 미란을 보자마자 말을 꺼냈지만 미란은 먼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용건이세요? 냉담한 미란의 말투에 영배는 당황했어요. 예전의 순한 미란이 아니었거든요. 미란아, 내가 신고한 거야? 네, 맞아요. 미란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숨길 이유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거든요. 왜 그런 짓을 했어? 영배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보고 혼자 살라고 하셨잖아요. 치료비도 제가 알아서 하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요? 불법을 신고한 게 잘못된 건가요? 미란의 반박에 영배는 말문이 막혔어요. 실제로 자신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고 미란 명의를 이용해서 부채를 숨긴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미란아, 제발 신고를 취소해줘. 내가 잘못했어. 영배가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지만 미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취소할 생각도 없고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업은 다 망하고 윤자도 떠나고 영배의 말에 미라는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윤자 씨가 떠났다고요? 응. 세무조사 받는다니까 바로 짐 싸고 나가더라. 그럼 다행이네요. 이제야 그 사람의 진심을 아시겠어요. 미란의 말에 영배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모든 게 자신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미란아,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후회요? 미란이 영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후회라니. 참 웃기네요. 미란아, 이제 가세요. 저도 피곤해요. 미란이 일어서려는데 영배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미란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뭐요? 내가 날 미워하는 거야? 미라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실망했을 뿐이에요. 영배는 미란의 대답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워한다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실망했다는 말이 더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미란이 병실로 돌아간 후 영배는 한참을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미란 씨, 낮에 면회 오신 분이 남편분이에요? 전 남편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네,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인생이 다 그런 거죠.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사람 마음이 참 변하기 쉽더라고요. 미라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미라는 담당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연명 치료에 대해서 상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의사는 미란의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시잖아요. 네, 하지만 미리 결정해 두고 싶어요. 미라는 연명 치료 거부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미라는 편지 한 통을 썼어요. 영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영배에게, 당신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스스로를 내던진 거예요.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도 결국 당신은 저를 진짜로 사랑한 적이 없었나 봐요. 저는 아팠지만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안해했죠. 그런데 당신은 그런 저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택했어요. 이제 나라도 당신을 위해 눈물 흘리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미라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조카에게 부탁한다는 메모를 붙여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국화꽃을 바라보며 미라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더 이상 분노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할 뿐이었어요.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조용히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미란이 편지를 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요양병원에서의 생활은 평온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먹고 간단한 치료를 받고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암 치료는 이미 중단된 상태였어요.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미란도 그 결정에 담담하게 동의했어요. 미란 씨,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간병인 이모가 창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정말 좋네요. 미란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마당에 심어진 국화꽃들이 마지막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노란색, 하얀색, 보라색의 국화들이 가을 햇살을 받으며 예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영배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세무조사 결과 막대한 추징금이 나왔고 골프 연습장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사업체 자산은 모두 압류되었고 개인 계좌도 동결된 상태였어요. 더 큰 문제는 윤자가 떠난 후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어요. 영배야, 미안하지만 당분간 돈 빌려주기 어려울 것 같아. 영배 형, 요즘 나도 사정이 안 좋아서. 골프 동호회 사람들도 동문들도 모두 같은 반응이었어요. 영배는 이제야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임시로 머물던 작은 고시원에서 영배는 매일 술을 마셨어요. 혼자서 소주 한 병씩 비우며 지난 날들을 후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배는 문득 미란이 있는 요양병원이 궁금해졌어요. 미란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알고 싶었습니다. 미란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영배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보려다가 망설였어요. 미란이 자신과 통화하고 싶어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영배는 직접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멀리서나마 미란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흐린 토요일 오후, 영배는 요양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은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고 생각보다 작은 규모였어요. 이런 곳에서 지내고 있구나. 영배는 병원 건물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미란이 이런 곳에서 지내야 한다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병원 로비로 들어가려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과연 미란이 자신을 만나주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배는 병원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병실 창문들이 보였습니다. 4층 창문 중 하나에서 미란의 모습이 보였어요. 창가에 앉아서 국화꽃을 바라보고 있는 미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미란아. 영배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어요. 미란의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여위어 보였거든요. 짧아진 머리에 앙상해진 어깨선이 영배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영배는 그제야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의 크기를 깨달았어요.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택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그날부터 영배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고 뒤편 정원에서 미란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지만요. 어떤 날은 미란이 창가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어떤 날은 간병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미란은 예전보다 말수가 적어 보였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해 보였어요.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영배는 여전히 매일 병원에 와서 미란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간병인 이모가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미란 씨, 요즘 병원 뒤편에
이상한 남자가 계속 와서 서 있다고 하네요. 이상한 남자요? 네, 경비 아저씨가 누군지 아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아는 분이세요? 미라는 창밖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정원 한쪽에 서 있는 영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구나. 미라는 영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느꼈던 시선의 정체가 바로 영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배를 만날 생각도 내쫓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두기로 했어요. 12월에 첫눈이 내리던 날 영배는 병원 정원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그의 어깨와 머리를 하얗게 덮고 있었어요. 미라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배는 4층 창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 돌려줄게. 다시는 안 떠날게. 제발, 나 좀. 제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영배는 일어서지 않았어요. 이렇게라도 미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미란은 창가에서 그런 영배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어주지도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등을 돌려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국화꽃 한 송이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깨달았구나. 미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영배가 무릎 꿇고 있었지만 미라는 더 이상 창밖을 보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벌써 5달이 흘렀어요. 12월 말에 차가운 바람이 병실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져 있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의식은 또렷했고 마음만큼은 평온했어요. 이모, 오늘 조카 온다고 했죠? 네, 미란 씨. 오후에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간병인 이모의 대답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카 민수는 요즘 자주 병원에 찾아왔어요. 미란에게 남은 가족이라고는 이 조카뿐이었거든요. 오후 2시쯤 민수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35살의 민수는 미란의 남동생 아들로 어려서부터 미란을 친어머니처럼 따랐던 조카였어요. 고모, 어떻게 지내세요? 응, 괜찮아. 너는 일은 잘 되고 있고. 네, 걱정 마세요. 고모가 더 중요하죠. 민수는 미란 곁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며칠 사이에 고모의 얼굴이 더 수척해진 것 같았거든요. 민수야, 너에게 부탁할 게 있어. 미란이 침대 옆 서랍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거기 봉투가 하나 있을 거야. 나중에 내가 없어지면 영배한테 전해줘. 고모,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미리 정해둬야 할 일들이 있어. 미란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정말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편지야. 영배에게 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들. 미라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편지에는 자신의 진심이 모두 담겨 있었거든요. 며칠 후 미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들도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듣고 나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병원 마당에 심어진 국화꽃들은 이미 시들어버렸지만 하얀 눈에 덮여서 고요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미라는 평생을 돌아보며 생각했어요.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고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새벽 4시 미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일주일 후 작은 장례식장에서 미란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조카 민수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몇몇 지인들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영배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얼굴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미라나. 영배는 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가 영배에게 다가왔어요. 고모부, 이거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민수가 건넨 봉투를 받아든 영배는 손이 떨렸어요. 미란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여기서 읽어보세요. 민수의 말에 영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미란의 글씨로 쓰여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배에게. 당신이 찍으라던 마지막 도장, 사실은 당신 인생의 파산 서류였어요. 나는 40년 넘게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은 나를 진짜로 사랑한 적이 없었나 봐요. 아프다고 했을 때도, 외로워할 때도 당신은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당신을 놓아보내려고 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요. 당신이 진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나는 우리의 끝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거짓된 삶도 끝내버리기로 했죠. 세무 신고를 한 것도 당신을 벌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이제 당신도 진짜 인생을 살아보세요. 거짓말과 속임수가 아닌 정직한 삶을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용서해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안녕히 가세요. 편지를 다 읽은 영배는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미란의 마지막 말들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미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배의 울음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에도 영배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미란과의 추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순간까지. 내가 뭘 잃어버린 거야? 영배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잃어버린 게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었던 진짜 사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영배는 작은 산자락에 있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미란의 유골이 안치된 곳이었어요. 납골당 앞에는 미란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미란의 모습이 햇살을 받아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이제야 알겠어. 영배는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정말 미안해. 바람이 불어와 납골당 주변의 나무잎들을 흔들었어요. 마치 미란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영배는 그날부터 매주 납골당을 찾았어요. 미란에게 안부를 전하고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며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미란의 마지막 당부대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미란의 사진은 오늘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용서하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